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고엽제 전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안보 교육대회를 한다. 제가 여기에서 한만교 회장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월남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전의 연장선상이 사실은 월남전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1965년에 매홍호는 간다 제1차로 월남을 갔던 사람입니다. 매홍호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고엽제 환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곳에 안보 강연을 했고 요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월남 전우들이, 더욱이 또 고엽제 환자들이 이렇게 저를 불러준 것은 한만교 회장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또 우리들의 역할을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 말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오늘 진행하는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잊혀진 전쟁, 한국 전쟁은 사실은 잊혀진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잊혀졌느냐? 누가 잊으려고 했느냐? 아니면 잊으라고 강조를 했느냐? 그건 뭐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 전쟁은 언제 그 전쟁이 있었더냐 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특히 요사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6.25 한국 전쟁이 발발되게 됐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50년에 여기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때 2차 대전 이후에 급속도로 세계 공산화를 기도하던 소련과 그리고 중국에 의해서 이쪽에 동북아 쪽에도 놓고 보면은 한반도의 북쪽을 제외하고 그리고 동남아까지 거의 다 공산화가 되어가던 그런 때에 한국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만 적화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적화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그때 당시에 6.25가 발발될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일으킨 추동자들의 속셈은 과연 뭐냐? 지금까지 많이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서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김일성이와 박헌영이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고 한 것은 1945년 해방된 이후에 그들이 노렸던 뜻이고 이것이 이제 관철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무력으로 남침을 했던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스탈린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한은 절대로 공격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됐다가 1949년 그러니까 48년 저희가 대한민국이 선포되고 난 다음부터 49년도에 치열하게 이 전국적으로 반미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그와 같은 시위가 전개되니까 미군이 에치선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을 선포하면서 한반도는 우리에게 지킬 의무도 없고 그만한 가치도 없다 하고서 물러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바로 6.25가 발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탈린은 또 어떤 속셈이 있느냐 하면요. 2차 대전 전까지는 사실은 세계의 패권을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기진맥진하게 되어 있는 양쪽 국가가 스탈린이 가만 생각하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참전할 것이고, 미국이 피터지게 여기서 중국하고 싸우면은 중국도 당분간은 제일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전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졌으니까 세계 패권은 내가 상부간을 칠 수 있다 하는 이런 속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택동이는 소련의 김스탈린이 자기에게 동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또 모택동은 모택동대로 속셈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장개석을 대만으로 밀어내고 난 다음에 전 중국을 공산화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은 역사적으로 소수민족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군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개 민족 중에서 특히 조선족이 조선족이 칼로군이라고 하는 형태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은 내가 전체를 중국을 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여기다가 그 조선족을 썰어 넣어서 거기서 완전히 인종 소탕을 하겠다. 이런 속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25 때 북한의 인민군을 주축으로 이루었던 5개 사단이 있는데, 이 5개 사단은 조선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5개 여단을 김일성에게 빌려줘서 그 부대가 사단으로 다 이렇게 정강이 돼서 주력 부대가 돼서 한국의 한반도에서 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똑같은 조선 말을 하는 군대가 오니까 북한의 주력 부대였었는지 아니면 팔로군으로 와서 들어왔던 건지 구별이 안 됐던 것이 바로 그때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걸출한 장군들이 많이 있어요. 강근이라든가 김부적이라든가 이런 장군들이 그때 이제 참전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조금 비키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45년에 스탈린이 일본의 패망 직전에 급속도로 일본에 항복할 것을 생각하고 한반도를 밀어올 때 그때 만주를 통해서 밀어왔는데, 만일의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때처럼 소련이 바로 만주를 거쳐서 들어오면 이 만주 땅이 그대로 그냥 소련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계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은 많은 유엔군을 포함한 세계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한국전쟁 이후에 70여 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1991년에 이 공산주의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공산화를 기도했었던 이 공산화를 막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 국민이다.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쟁은 결국은 3차 대전이었었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희생을 치러서 이 지구상에서 명목상으로는 공산주의를 막아낸 그와 같은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한국전에 참전을 하고 지원을 했었던 나라들이 왼쪽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서부터 전투병력을 가지고 지원했었던 나라들이 16개 나라, 그리고 전투병이 아닌 의무 병원선을 갖다가 부산 앞바다에 전박시켜 놓고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했었던 나라들이 이제 5개 국가, 그래서 21개 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후에 복구 지원을 했었던 6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나머지 한 40여 개국이 돈 또는 물자 등등으로 지원을 해서 총체적으로 67개국인데 2년 전에 독일도 우리도 지원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넣어달라. 그래서 한 개 나라가 더 추가가 돼서 이제는 68개국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에 등록되어 있었던 나라가 한 130여 개 국가가 되는데 130여 개 국가 중에서 68개국이나 한국 전쟁에 직관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1차 대전이 세계대전이라고 하면서도 연합국의 숫자는 14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차 대전이 대세계대전이라고 하면서도 그때 연합국의 숫자는 22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전쟁이라고 하면서도 무려 68개국이나 관여를 했다고 하면 이 사실은 엄청난 이 지구상에서 이만한 숫자의 이 나라들이 한꺼번에 직관적으로 관여했었던 전쟁은 한국전쟁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한국전쟁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 나라들을요, 제가 이제 참전했었던 나라들을 방문해 가서 참전 용사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다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모두 다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때 전상을 당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와 같은 참전 용사들도 만나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비록 희생을 하고 내가 지금 그 후유증으로 병상에 누워있지만은 내가 참전했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걸 보고 나는 정말 보람되게 생각한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는 오늘날에 영토에 대해서 경제 영토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 영토. 과거에는 식민지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력으로 함포로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 영토는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돈독하게 서로가 소통하느냐, 거래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경제 영토라고 부르고, 그것을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하는 협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경제 영토를 이와 같은 68개국에 참전했었던 나라들은 모두가 다 한국의 발전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한국제에 대해서 서로가 남다른 그와 같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FTA를 가장 많이 맺은 나라입니다. 결국 그것은 6.25가 낳은 우리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영토를 놓고 보면은요, 중국보다도 넓고 소련보다도 넓고 미국보다도 더 넓습니다. 왜? 중국 같은 나라는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FTA를 맺었다가는 완전히 중국에 의해서 다 맥히기 때문에 절대로 환영받지를 못하는 것이 이 경제사회에서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6.25가 낳은 우리들의 참 비극이 였었지만은 우리들에게 이어왔던 축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없나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먼저 주세요. 예, 월남전제 잊혀진 월남전에 대해서도 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 월남전에 대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 쭉 넘겨주세요. 예, 거기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월남도 역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를 그때 카이로 협정에 의해서 모두 다 돌려줘라 이렇게 모두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이 프랑스는 2차 대전 때 선전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소련이 강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2차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쪽에 캄보디아까지, 월남을 포함한 캄보디아까지를 이제 관장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디엠베터의 패전에 의해서 이제 17도선, 이 17도선, 우리는 38선인데 월남은 17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면 여기가 17도선 남쪽까지도 공산화가 될 것 같다. 소련과 중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뛰어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뛰어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이 참여하게 되는데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64년 9월 11일부터 73년 3월 23일까지 파리 평화협정에 의해서 모두 다 이제는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참전 연비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그 자료에서는 31만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회장님도 32만 그런데 뭐 이거 숫자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5천여 명이나 됐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엽제 피해자가 이제 있는데 이 고엽제 피해자는 아까 13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한 건 15만 정도로 이거 자꾸 이렇게 있다 보면 고엽제 환자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것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유전이 되는 유전자의 변형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자녀들까지 이제 이런 피해가 있고 제가 이제 베트남을 가끔 가보면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아주 그 질병을 온다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휘어져서 나오는 또 은체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베트남 선교회를 통해서 월남에 이제 아가페 병원도 제가 이제 지원도 해보고 했는데 그와 같은 고엽제 후유증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유전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고엽제 환자로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었던 나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서부터 주월사령부 청룡, 파월 됐었던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청룡, 명호, 백마, 그리고 이쪽에 맨 밑에 좌측에 있는 부대가 십자성 부대라고 해가지고 백군수 사령부. 처음에는 명호 지원 사령부로 갔다가 백마 등등 부대가 많이 옴으로 따라서 이것을 다시 처음에 퀴노르로 갔다가 나중에 나트랑에 백군수 사령부가 만들어질 정도로 정편이 현지에서부터 정편이 계속됐던 십자성 부대 백군수 사령부. 그리고 요 이제 건설 비둘기 부대는 사실 제일 먼저 갔죠. 명호하고 청룡보다도 먼저 갔고, 그다음에 주월사 공군 지원단이 또 있었고, 백구부대 LST를 가지고서 고국에서 물자를 계속해서 실어 나르던 그런 해군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동영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간 부대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만 대표적으로 명호가 파월될 때 그때 부산에서부터 부두 행사가 있었고 그 부두 행사에서 저도 그때 부두 행사를 받아봤었던 참고인입니다. 잠깐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2달 뒤 맹호부대 삼각대가 월남으로 출발했다. 비둘기 부대를 월남에 보낸 지 8개월 만에 이루어진 3차 한국군 파병이자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 그 이면엔 한국 정부의 끈질긴 외교 협상이 있었던 것이다. 예, 이 노래를 들으면은 좀 새삼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예, 이거 보면 다음 슬라이드. 예. 예. 월남전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보면요. 미군을 포함한 무려 유엔 한국전에 아까 68개국에 대한 사실은 보답이라고 하는 차원에 우리가 그때 참여했었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화가 돼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의지를 대한민국도 여기에 동참하는 전투에서 최초로 해외 파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남전에 그렇게 자꾸 치열하게 미군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이 2사단과 7사단을 철수를 해서 월남전으로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미국의 계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신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한국에서는 절대로 미군을 철수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제 입장을 미국에다가 심어줬다 하는 그런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가로 경제지원을 한국군 현대화를 기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전력 증강, 참 오늘의 K방산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자주적인 그와 같은 전력 증강을 해서 현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우리의 이제 그 대가였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 우주산업까지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이 바탕이 이때부터 있었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도 미국처럼 발전을 하려면 과학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연구소를 꼭 좀 지원해 주시오 해가지고 한 것이 카이스트입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학자들을 많이 불러오고 해서 그것이 이 카이스트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줬었던 그와 같은 숨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숨겨진 얘기가 이제 숨겨진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요게 지금 월남전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한국전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에 낙동강 전선에서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이때 그들은 김일성이가 8월 15일까지 1950년 8월 15일까지 무조건 부산을 점령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 8월 15일은 그냥 9월 초에 있었던 마지막 전선의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으면은 한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무초 대사가 와서 이것은 프란시스카 여사의 이제书에서 나온 얘기인데 무초 대사가 와서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는 더 이상 스택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정부를 임시정부를 제주도쯤으로 한번 옮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선엽
이승만 대통령께서 차고 있던 모델 권총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무추대사 앞에서 여기에 지금 탄알이 3발이 있는데 한 발은 만약 그런 경우가 오면은 내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쏴서 적에게 능욕이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적을 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발만 내가 죽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나는 한 발자국도 한 발자국 물러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은 한국은 포기하고 망명 정부를요 일본 근처는 아예 고려하지도 못하고 사모아 지역 쪽에서 이 사모아 지역을 가장 유력한 우리 한국의 망명 지역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까지 수송을 하는데 그때 미군의 수송 능력으로는 5만 명밖에 수송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 요인과 5만 명을 수송하고 한국전을 미군에 흡수시켜서 일본으로 끌고 가고 나머지는 죽든 말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살육전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판단한 것이 미 CIA의 보고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숨겨진 월남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원래 월남전에 참전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쿠데타를 일으킨 행정정부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케네디가. 그래서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한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나주긴 만나주되 아주 거만하게 짝이 없게 만든 겁니다.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에 이제 우리가 한국이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덜어주겠다. 우리 필요 없습니다. 아주 케네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은 막고 보니까 나라는 엉망진창인데 미국에서 돈을 좀 빌려서라도 국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이때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수모를 당한 것을 그 다음에 독일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차관을 받아왔던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었던 것이 1961년인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케네디가 암살돼서 죽고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된 다음에 1965년 5월 달에 존슨 대통령이 자기의 전용기를 박정희 대통령께 보내가지고 미국으로 모셔서 제발 전 월남에 파병을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국제사회의 제 형식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갑자기 입장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갑자기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가능하면은 참전의 대가를 많이 좀 받자. 그래서 이제 뭐 차관을 1억 5천,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국전에서도 입고 있었던 이제 영웅들 쪽으로 갑니다. 한국전에서 입고 있었던 영웅들 중에서 아까 낙동강 전선에 이렇게 걸려있어 마지막 전선이 됐을 때 그게 원래 낙동강 전선이 아니고 워커 장군이 명한 워커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워커 장군이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로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고 하는 그 뜻을 받들어서 죽을 때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무슨 한국하고 그렇게 큰 인연이 있어서 이런 말을 밑에 부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죽든가 지키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스탠드와 다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때문에 미 의회로부터 탄핵을 받습니다. 요새 탄핵 소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익숙되지요? 네. 그런데 탄핵을 할 때 그때 메가드 장군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뭐라고 하면서 이 워커 장군을 옹호해 주느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있을 수 있지만은 군대 내에 민주주의는 없다. 어떻게 군대 내에서 민주주의를 가지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워커 장군을 옹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안 넘어가네요. 이 워커 장군은 부자가 함께 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샘 워커 대장인데 이 사람은 그때 6.25 전쟁 때 대위로서 최전선에서 중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워커 장군은 중장으로서 8군 사령관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밀어닥치니까 압록강까지 한국군을 가고 미군도 청천강을 넘어서 갔는데 갑작스럽게 중공군에 의해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 24사단과 특히 자기 아들인 워커 대위가 성공적으로 후퇴 작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부터 결의된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북방으로 올라가다가 철수하는 부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다가 동두천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은 제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소위 이제 알렌턴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샘 워커 대장은 최연소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로서 대장이 됩니다. 사성 장군이 되는데, 우리가 카터 대통령이 됐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기 위해서 이 카터 대통령이 시도를 할 때 한국에 있었던 미 8군에서 우리가 한 장군이 반대하다가 소환이 되어서 가서 예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성 장군이 되고 한 번도 보직도 받아보지 못했던 샘 대장이 그걸 반대하다가 예편됐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한국 때문에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그 귀하게 힘들게 그렇게 성공을 하고 대장이 됐었던 그 이후에 보직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예편을 했다고 하는 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크라크 장군도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참전을 했고요.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미국의 장군들의 아들들이 총체적으로 14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사망, 실종, 중상자가 35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얘기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벨프르트 장군의 아들은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북한의 폭격으로 가서 추락해가지고 실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아들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소련에서 수용소에서 예생을 마쳤다고 하는 사실을 최근 수년 전에 그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잊고 있었던 월남전의 영웅들이 또 있습니다. 최맹신 사령관, 처음에 명호부대 사단장으로서 저도 이 사단장님의 휘하에서 참 많이 이제 이분의 말씀도 듣고 했었는데, 그때 40대 초반에 그와 같은 장군으로서 그렇게 정말 지휘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30살 정도 됐는데요. 과연 내가 40 초반이 됐을 때 저분들만큼 이렇게 이 지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때부터 선망의 대상이고 도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태국 무조건 훈장을 받았던 분들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청룡의 그 2호 소리이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가 이제 송석유 총령이으로 대대장이었었는데 나중에 저산했기 때문에 대령으로 추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태권도 교관이었는데 결국 민간인 구출 작전을 하다가 또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도
무고금장을 받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여기는 이제 그 하사관으로서 또 전투를 하다가 돌아가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어떤 유가족들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보상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 유족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정말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유월남은 1955년에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는 1948년인데 2차 대전 이후에 7년 후에 건국은 되긴 됩니다. 근데 20년 만에 멸망했죠. 그럼 병력과 장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느냐? 그거 아닙니다. 원래보다 훨씬 더 장비도 많았고 땅도 넓었고 미군들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은 망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누구도 도와줘봤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는 여기서 죽든가 살든가 하고 싸웠던 이 대한민국은 그 수많은 68개국이나 하는 나라들이 지원을 한 그 지원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남전은요, 미군들이 한국전에서 전사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와 같은 희생이 있었으면서도 멸망을 했습니다. 왜?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결과 보트 피플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제 공사 지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해서 보트를 타고 그냥 가다가 호주로도 가고 주변에 있는 월남의 다른 나라도 갔는데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메콩강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다가 지금은 캄보디아에 가면은요, 여기 캄보디아에 아마 앙코르와트를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는데,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주가 톤레삽이라고 하는 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호수가 있어요. 하나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길이가 150km, 폭이 30km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감이 안 올 거예요. 우리 경상남도만한 넓이입니다. 거기에 와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간 사람들이 그때 보트 피플을 타고 그 배 위에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때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런 꼴이 됐을 거 분명합니다. 그걸 모두 잊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배 위에서 살게 됐냐면 최대로 많았을 때가 한 7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금년에 알게 됐어요. 우연하게 캄보디아에 갔다가 거기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자료를 발굴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이 한 18만 정도 된다고 해요. 한 5만 세대, 18만 정도의 인원들이 여기 보트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때 와서 아버지 때를 거쳐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배 위에서 평생을 가고 평생을 삽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른들은 고기도 잡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을 놔두고 갔다 보면 어느 때를 빠져서 죽고 하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구명조 길을 사서 입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메콩강에 흘러내려오는 페트병을 모아가지고 그걸 철사줄로 엮어서 아이 목에다가 매달아서 빠지더라도 코는 물 밖으로 나와라,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 그런 꼴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월남은 사라졌지만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은 1910년에 일본에게 합방됨으로써 완전히 대한민국은 소멸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걸 가지고 국적이 과연 일제치하 때 국적이 있었냐 없었느냐? 참 공부도 안 해도 엄청나게 안 한 사람들이죠.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한국 신민에 대한 서약을 하지 않으면은 아침마다 조회 때 일본을 향해서 절하지 않으면은 배급도 못하고 이름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외국을 나가려고 그러면 일본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국적이 어디에 가 있었겠습니까? 그 엄연한 사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선조들이 못나서 그랬더니 나라를 뺏기고 나면 우리는 그때 36년 동안을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 태극기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이 부정이 됩니까? 못마땅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월남까지 합니다. 그때 갈 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아무도 도와줘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은 국민은 지구상에서 영원한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피 흘려 지키지 않은 조국은 조국일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던 터키군 여단장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는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은 국가를 지킨다. 여러분들이 국가를 지켜왔습니다. 자부심을 가집시다. 이상으로 오늘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네, 그 잊혀진 영웅들 그리고 그 잊혀진 둘이의 안보 의식 그것을 되새기고 일깨우신 권영태 전 국방부 장관님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보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